190년 3월 왕관군의 전멸을 본 연합군은 전의를 상실한 채 감히 진격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조조 혼자만 공격을 촉구하며 진격하였고 포신, 유비, 그리고 장막의 장수 위자가 함께했습니다. 낙양으로 가기 위해선 호로관을 지나야 하는데 호로관으로 향하던 조조군은 동탁의 장수 서영의 군사와 대치하게 됩니다. 연희에서는 호로관을 마주한 연합군이 여포에게 막혀 고전하다가 유비 삼형제와의 일기토 후 여포가 도망가고 동탁이 후퇴하지만 이는 소설 속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유비군은 조조를 따라 행동했는지 여부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준비! 각오를 다져라! 대형을 형성하라! 돼지처럼 버텨라! 서영을 포함한 동탁의 군사들은 변방에서 이민족과 전투를 벌이고 각지에서 반란군을 진압해왔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조조군은 동탁을 타도하기 위해 이제 갓 모집된 의용병들이었으며 조조를 포함한 장수들 또한 지휘 경험이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상대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 전투에서 장막의 장수 위자와 포신의 동생 포도가 전사하였고 조조는 말에서 떨어져 죽을 뻔하지만 그의 사촌 조홍이 본인의 말에 조조를 태우고 도망치게 했다고 합니다. 추격하던 서영은 연합군의 본진까지 공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군하게 됩니다. 가까스로 탈출한 조조가 연합군의 본진에 도착 후 마주한 광경은 진격할 생각은 없이 연애나 벌이는 놀자판이었습니다. 조조는 또다시 진격을 촉구하였지만 그 누구도 응하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조조는 하우동과 함께 다시 병사를 모집하였으며 원소의 진영 근처에 주둔하기로 합니다. 이 무렵 새로운 군웅인 유표가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손견이 형주자사 왕해를 죽이는 바람에 공석이 된 형주의 자사직을 맡게 된 것입니다. 당시 강남 쪽에는 도적이 들끓었던 상태였고 세력이 필요했던 유표는 지역 호족인 괴월과 채모 등을 만나 계책을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괴월의 계책으로 유표는 사람을 시켜 도적의 수장들을 유인하였는데 총 15명의 수장들이 참석하였고 유표는 이들을 모두 참수한 뒤 도적들을 습격하여 그들을 모두 본인 세력으로 흡수했습니다. 또한 남은 잔당들은 괴월의 설득으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유표는 이렇게 양양을 거점 삼아 형주 일대를 평정하였고 한나라의 시국을 관망하기 시작합니다. 동탁군에 패배했던 손견은 병사들을 수습하고 새로 모집하여 재출격을 하게 됩니다. 동탁은 호진과 여포를 보냈지만 호진의 군 통솔력이 형편없었는지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마찰이 일어났고 이 와중에 여포에 손견이 쳐들어온다 라는 말 한마디에 대형이 무너져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후퇴하다가 여포가 이번엔 잘못 본 것 같다 라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며 재정비를 하기도 전에 추격해온 손견에게 박살이 납니다. 이 전투에서 그 유명한 화웅이 전사하게 됩니다. 연희에서 관우에게 죽임을 당하는 화웅은 연합군의 장수들을 연파하는 맹장으로 묘사됐지만 실제 정사에서는 이 전투에서 죽었다는 한 줄 그 기록뿐이 없습니다. 호진과 여포를 격파한 손견은 계속해서 낙양으로 진격하였고
동탁은 손견이 두려워서 화치를 맺자고 청했지만 손견이 이를 거절하였으며 동탁이 직접 지휘하는 동탁군을 대곡관에서 박살을 냈습니다. 동탁은 민지라는 곳까지 후퇴하였고 손견은 동탁군을 추격하며 멈추지 않고 진격해 나아갔습니다. 결국 낙양에 도착한 손견은 낙양을 수비하고 있는 여포를 무서운 기세로 공격하며 또다시 격파하여 후퇴시키게 되고 연합군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혼자만의 힘으로 낙양에 입성하게 됩니다. 손견은 파헤쳐진 황릉과 부서진 요새 등을 정비한 뒤 동탁군과 어느 정도 대치를 하다가 군을 이끌고 노양으로 회군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연합군은 내부적으로 크고 작은 마찰을 빚고 있었습니다. 한복이 원소를 경계해서 군량을 제대로 조달해주지 않고 있었으며 유대가 기존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군 태수 교모를 죽이고 왕괭이라는 자를 새로운 태수로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원소는 황실 사람인 유우를 새로운 황제로 추대하려 하였는데 유우가 강하게 거부해 무산되었으며 조조 또한 크게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연합군은 서서히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딱히 근거지가 없던 유비는 어릴 적부터 친분이 있던 공손찬에게 의탁하였으며 조조는 정확하진 않지만 원소와 동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원소가 근거지인 발해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원소의 세력이 불어나는 것을 한복이 견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군량도 부족해져 와해 위기에 처한 원소군에 희소식이 날아옵니다. 한복의 휘하 장수인 구기가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봉기가 공손찬을 끌어들이자는 계책을 냅니다. 공손찬은 설득당하여 군대를 이끌고 남하하였고 한복은 공손찬에게 크게 패하게 됩니다. 원소는 군을 이끌고 업으로 빠르게 진격하였으며 여러 사람들을 보내 한복의 항복을 설득합니다. 한복은 원래 성격이 겁이 많아서 휘하에 보유한 군사도 많은데다 장수들의 승산이 있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원소에게 기주를 양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소의 세력은 순식간에 불어나게 되는데 원소 때문에 남하하게 된 공손찬의 입장에선 아무런 이득이 주어진 게 없다 보니 이때부터 원소와 공손찬 사이에 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거지가 없던 조조에게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기주의 혼란을 틈타 10만 명의 흑산적 무리가 동군을 공격하였는데 바로 얼마 전 부임한 동군 태수 왕괭이 막지 못하자 조조가 군사를 움직인 것입니다. 조조는 수장 중 한 명인 백유의 군사를 복양에서 격파하였고 이를 들은 원소가 조정에 표를 올려 조조는 동군 태수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한편 헌제는 장안에 있던 유우의 아들 유아를 통해 탈출을 희망하는 밀서를 유우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유아는 가는 길에 원술에게 들러 뜻을 알리게 되었고 원술은 유우의 군사를 동원해 동탁을 토벌하고 정권을 잡을 생각이었는지 유아를 계속 머무르게 한 상태에서 유우에게 서신만을 보내게 됩니다. 헌제의 서신을 받아본 유우는 원술을 의심한 공손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군사를 보내게 되는데 공손찬은 본인이 반대한 것을 원술이 알게 되면 화가 미칠까봐 몰래 본인의 사촌인 공손월과 군사들을 원술에게 보내어 굳이 장안 공격을 할 필요 없이 유우의 군사만 취하면 되지 않겠냐고 설득함과 동시에 원술과 손을 잡게 됩니다. 이 때문에 유우와 공손찬의 사이는 더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원술은 툭하면 원소를 험담하였는데 명문가 출신 탓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시기하여서 원소는 서자인데다 어미가 노비이기 때문에 원씨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들은 원소는 대노하였고 마침 원술을 경계하던 유표와 손을 잡게 됩니다. 원술이 파견한 손견이 낙양에서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원소는 원술의 폭정에 반대해오던 단양태수 주운을 설득해서 손견의 근거지인 양성을 빼앗게 됩니다. 손견은 이를 듣고 함께 의병을 일으켜 역적이 거의 격파되었는데 모두가 각자의 이득만을 취하고 있으니 내가 도대체 누구와 협력해야 하겠는가 라고 하며 탄식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역적을 제거하고 한나라를 재건하겠다던 자들은 어느 순간 이렇게 본인들의 이득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사실 어쩌면 중앙정권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들 모두가 품은 뜻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